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를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육아정책 연구에 참여할 석사급 연구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계열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34세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취업이 결정된 분들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8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채용 소식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2018년 하반기 정규 직원을 모집합니다. 연구직은 석사 이상, 기술직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토익이 7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어학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전문직 신입 행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무관하고 제2외국어 우수자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채용형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연령이나 전공, 어학 등의 제한이 없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0월 5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좀 화사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좀 화사하게 입고 왔습니다. 예, 귀걸이가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신라 네. 사람 같다고. 예, 네, 이런 신라 얘기가 공주 들었는데.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뭐 일본 해외 취업 이야기 계속 하는데 네. 시장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외국인에 대한 채용의 문도 크게 열어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외국인 취업 비자를 신설한다고 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본이 그동안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폐쇄적인 정책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었는데요. 특히나 공식적으로는 단순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 비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에 정책을 180도 선회하면서 네. 내년 4월부터는 외국인 취업 비자를 신설키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이게 좀 비자가 그럼 어떤 업종에 해당이 될까요? 네, 새로운 취업 비자는 건설, 농업, 숙박, 그리고 간병, 조선업 등을 비롯한 분야가 도입되는데요. 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최장 5년간 일본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일정한 조건이요? 이건 좀 어떤 조건이죠? 네, 업종별 이제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가칭 특정 기능 평가 시험과 그리고 일본어 능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언어 실력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1급에서 5급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단계이죠. 4급이 기준입니다. 네. 이 4급이라는 것은 천천히 말하면 대강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급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그래도 취득하기 쉬운 수준이다 보니까 특별한 뭐 문제가 없는 이상 채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일본에서는 2025년까지 50만 명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분들이 큰 문제 없이 일본 사회에 잘 적응한다면 5년인 체류 기한을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을 채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는 무기한 거주나 아니면은 가족을 동반한 그런 체제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본 제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도 일본 제조업 취업 현황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자,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시장 개방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능 실습 우수자를 대상으로 금속 프레스와 그리고 주조 등의 분야에 취업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금속 가공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죠.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데요. 77개 직종 가운데 식료품 제조와 그리고 주조, 금속 프레스 분야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문턱을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네, 금속 프레스와 주조 작업은 자동차나 기계 등 그런 기간 산업 재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지만 일손 부족 탓에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취업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혹시 좀 제조업 분야 취업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꼭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전기와 또 기계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좀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의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제조업은 전기와 기계업계 그리고 소재, 생활 관련 그 업계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기, 기계 업계 중에서도 생활가전과 공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전기기기, 그리고 모니터와 측정기, 반도체를 제조하는 전자부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전기기계 산업 가운데에서 프린터와 디지털 복합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을 제조하는 5회 정밀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조선 중기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5웨이 정밀기기 업계부터 짚어보면 이 5웨이라는 게 그 사무자동화 기기를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회 기기 업계는요, 복사기, 팩스, PC 프린터 등의 제품을 제조합니다. 업계 규모는 한 8조 엔 정도 되고요. 평균 그 연봉은 한 762만 엔 정도 되고 하나로 하면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정밀기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 렌즈, 의료기기 등을 제조를 하고요. 업계 규모는 5조 엔 정도 됩니다. 평균 연봉은 611만 엔으로 하나로 하면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5웨이 정밀기기 기업들 좀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네, 각 업계 매출 랭킹으로 일단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5회 기기 업계 매출 랭킹을 살펴보면 1위가 후지필름 홀딩스이고 그리고 2위가 니코, 3위가 캐논, 4위가 앱손, 5위가 코니카 미놀타입니다. 예, 정밀기기도 짚어주시죠. 네, 그리고 정밀기기 업계 매출 랭킹을 보면요. 1위가 니콘이고 2위가 올림푸스, 그리고 3위가 데르모, 4위가 호야, 5위가 니프로였습니다. 예, 상당히 좀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뭐 5웨이나 정밀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모든 분야는 안 될 것 같고 주로 좀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주된 모직 직종을 보면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홍보, 그리고 상품 기획 등이 있고요. 기술직은 제품 설계, 개발, 생산 관리 등이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이 많아서 영어 또는 중국어 등의 외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상 처리와 재료 기술 등의 그런 분야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담당하는 제품에 따라서 업무 내용은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 같은데요. 한국인에 대한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5회 기기와 정밀 기기 업계에서는요, 안타깝게도 한국 현지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법인이 이제 정착을 하고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이 일본 본사 채용을 한국까지 와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좀 확인한 바로는요, 작년에 호야 주식회사에서는 한국에서 기술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일단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글쎄요, 일본 현지로 넘어가야 될까요?
네,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 네. 저희가 일본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현지 채용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본 현지에서 개최되는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OA 또 정밀기기 기업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조선 또 중장비 업계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본의 조선이나 중장비 업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어느 네. 정도일까요? 네. 일본의 이제 중장비 업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선 업계에서는 이제 배를 제조하고 중장비 업계에서는 트럭 등의 농업 기계를 시작으로 건설 기기, 그리고 철도 차량, 항공기, 그리고 발전 설비까지 다양한 대형 기계를 제조합니다. 네. 일본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한때 시장 점유율은 50%였고요. 네. 그리고 근로자만 해도 16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도권을 이제 내주면서 두 차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맞이했고요. 예. 현재 인력은 5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회복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회복세를 또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조선 중장비 업계의 주요 직종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사무 직종에서는요, 영업과 조달 등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직에서는 설계, 현장 감독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그런 한국 현지 채용은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구조 조정기를 맞으면서 국내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직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신입보다는 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보다 좀 취업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자동차 업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경자동차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과 그리고 덤프트럭까지 폭넓게 제조하는 기업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2015년도 생산량은 해외에서 1,800만 대 정도이고 일본 내에서는 928만 대로 해외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국내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 생산 자동차의 판매 중에서 수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 생산 및 판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일본 자동차 참 뭐 우리에게도 낯익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어떤 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일본 내 자동차 판매 랭킹으로 한번 보면요. 토요타 자동차가 139만 대로 예. 전체 판매수의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혼다는 38만 대, 닛산 자동차가 34만 대, 마츠다가 15만 대, 그리고 스바루가 14만 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일본 자동차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직종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사무직은요, 상품 기획, 영업 기획, AS 기획 등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 양산 개발, 생산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많기 때문에 남미 또는 아프리카 등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근이 없는 지역 사원을 뜻하는 일반직의 모집은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종합직 일괄 채용 안에는 또 분야가 나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본의 경우는 종합직 일괄 채용을 할 때 일반직, 종합직, 그리고 기술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채용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개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직종은 종합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근이 없고 한 지역에서 한 일만 계속해서 하는 분야가 바로 일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자동차 기업들 한국인의 채용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혼다에서 이제 정규직 신입사원을 연구 개발 직종으로 해서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 전기, 전공자들을 채용을 했었는데요. 외국어 실력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일본어는 보지 않았고 영어 실력을 봤습니다. 토익 750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닛산 자동차에서는 종합직 일괄 채용으로 거의 매년 한국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본 자동차 기업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일본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 대학생들도요, 이런 자동차 기업에 입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한국에서 모든 계열에서 이제 채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일본 자동차 업계에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일본 현지 채용 스케줄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본 현지 채용 정보 사이트와 그리고 기업 쪽이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 정보 사이트를 상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채용 설명회 자체가 참가하는 것 자체가 그 지원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용 설명회 일정 또한 미리미리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뭐 OA 정밀기기부터 중장비, 조선, 자동차 여러 가지 좀 업계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국인 취업자들이 좀 가장 좀 선호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상담 이런 데를 많이 가봐도 이 자동차 기업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마이나비 영업사원에게 열심히 한국인 채용을 이제 수요를 받아올 수 있게 영업을 해야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저도 사내 영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좀 해외 취업을 할 때는 우리나라 국내까지 좀 알려진 회사를 갖고 싶어하는 좀 안정적인 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자동차 업계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준비를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좀 이제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이죠. 일본 생활의 꿀팁.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어두운 옷을 입고 오다 보니까 장례식 이야기를 살짝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그 장례식 이야기 이어가나요? 네, 제가 일본 장례식에는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지난주에 답변을 전혀 못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장례식 문화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좀 뭐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도 그 나라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나 뭐 병원에 속해 있는 장례식장에서 주로 많이 치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장례식을 치르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찰에서 많이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 사찰이 죽은 사람이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장례를 치릅니다. 네, 사찰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절차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츠야 장례식 그리고 화장 절차를 거치는데요. 오츠야라는 것은 장례식 전날 밤에 가까운 친척들과 그리고 지인들이 모여서 사자의 곁에서 명복을 빌며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사망한 당일 밤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조문객에게 요리와 술을 대접해야 합니다. 네, 일본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매장이 아니라 화장 절차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화장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참석하는 그 조문객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본에서 장례식에 참석을 할 때는 글쎄요, 주로 어떤 복장을 입고 가나요? 네, 일본의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수한 복장을 입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 반지 이외에는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 진주 목걸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긴 소매에 흰 셔츠를 입고 그리고 넥타이 핀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일본 옷을 입을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입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교복이 있다면 교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교복이 없을 경우에는 검정이나 회색 등의 수수한 옷을 입히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랑 뭐 크게 다르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예전에 결혼식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좀 축의금을 많이 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의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본에서 이제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 엔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로 하면 3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렴합니다. 관계에 따라서 이제 부의금의 금액은 매우 달라지는데요. 업무 관계자 또는 지인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5천 엔에서 1만 엔 정도로 하나로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내면 됩니다.
예,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의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의금을 이제 봉투에 담아서 내잖아요. 일본도 따로 봉투를 준비를 하겠죠. 워낙 이런 봉투 좋아하는 나라라서. 맞아요. 네. 봉투 굉장히 좋아하죠. 네. 봉투를 이제 준비를 해서 또 부의금 전용으로 봉투가 또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봉투를 사서 겉봉에는 주소와 이름을 기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후쿠사라고 해서 천에다가 싸서 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장례식에서 사용 가능한 후쿠사의 천에 또 색이 정해져 있는데요. 진한 녹색, 곤색, 회색, 이런 보라색 등의 이런 차가운 색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겉봉에는 주소와 이름을 기입을 할 경우에는 조의를 표현한다라는 의미로서 묽은 먹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 부의금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권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근데 신권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최근에 준비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하지만 신권이 바로바로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은행에 가서 아. 미리 신권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신권을 이제 넣으시면 오. 미리미리 내가 죽을 날짜를 예, 받아놓고 신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신뢰가 될 수 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또 신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좀 예의일 줄 알고 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장례식에서 애도의 표현도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 좀 알아볼까요? 네, 장례식 접수대에서 오마이리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참배 드립니다. 그리고 고시오코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분양하겠습니다. 라고 애도의 말을 전달합니다. 이때 금기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네. 불길한 단어와 대풀이 되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불길한 단어는 네. 피에루, 없어지다, 그리고 다이헨, 힘들다, 오. 오치르, 떨어지다가 있고요. 그리고 죽을 4를 연상하는 숫자 4와 쓸 고를 연상하는 숫자 9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풀이 되는 단어는 카사네 카사네, 자주, 타비타비, 번번이, 마스마스, 점점, 모이치도, 한 번 더, 히키츠즈키, 계속해서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코토다마라고 해서요. 말에는 이제 영역이 내재해서 입 밖으로 발설한 건 실현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때문에 불길한 단어나 아니면 불행이 연속적으로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풀이 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말은 의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망은 서거, 타계, 그리고 생존 중 이런 표현은 건강했을 때, 그리고 급사는 돌연한 불행,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떨어지다, 숫자 4, 9, 뭐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안 쓸 수가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이렇게 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를 이제 읽을 때 네. 그 두 가지로 읽을 수가 그쵸, 있는데요. 일본어로 yon 아니면 시라고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죽을 4자의 한자를 일본어로 읽을 때는 시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얘기할 때 뭐 4시 할 경우에는 그 요지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는 어떡하죠? 9도 두 가지인가요? 하나 아닌가요? 9는? 네, 구는 하나인데요. 이런 쓸고라는 그런 네. 그 음이 이게 쿠라고 읽히거든요. 네. 쿠라고 네, 이렇게 네. 일본어로 읽히는데요. 어. 쿠라는 그런 그 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어를 네. 고르셔서 좀 쓰시는 게 연상되지 않으니 좀 주의를 하시는 10 게 빼기 좋겠습니다. 1 뭐 이런 식으로. 10 그런 빼기 거 1.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겠죠?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불필요한 호기심 때문에 또 아닙니다. 저희 대표님 네, 곤란하게 해드릴 그런 호기심 뻔했어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호기심 천국이라서. 네, 네. 자 일본에서는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방문객들에게 소금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네, 장례식을 이제 마치고 나갈 때는요, 하얀 손수건과 그리고 소금을 조그마한 봉지에 나눠서 이 방문자들에게 줍니다. 이 봉지를 받은 방문자들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옷이나 아니면 주변에다가 이제 소금을 뿌립니다.
뭐 이는 악기를 쫓아내거나 물리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네. 좀 미신 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뿌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또 일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장례식 장면도 엿볼 수가 있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좀 지나가시다가 그 납골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좀 우리나라는 납골당이나 공동묘지가 외곽에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원처럼 동네 한가운데 조성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도 항상 네. 옆에 이런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 약간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었는데요. 그쵸. 네, 일본에서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납골당을 설치를 합니다. 납골당을 1인 1납골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한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일본의 풍습입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공동묘지를 설치해서요. 묘지 대신에 각 가정에 하나씩 납골당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납골당이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약간 일본의 그런 마을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집에도 이렇게 좀 신주단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그런 네. 걸 모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집에도 신주단지가 있어서요. 네. 집 안에서도 항상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일본의 장례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